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박혜진 선생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JYP랑 좀 친하게 지내시길. 아, 네, 오늘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 시간에 서로 막 서로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박형이 당했죠. 네. 왜 그러셨어요? 네. 말이 안 나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박평 나오신 걸 보니까 오늘도 문학 작품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2017 결산 특집 방송 들으시고 댓글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잭씨님,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들었는데 오늘 방송 이후로 이제 YG의 이제만 들릴 듯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책 방송입니다. 소개해주신 책 자주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섬에 있는 서점 강추합니다. 방송 퀄리티를 생각하면 구독자 수가 현재의 5배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책걸상 10배는 돼야죠. 10배. 100배. 사람이 좀 스케일이 커야지. 네, 책걸상 매니아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두 분 모두 지치지 마십시오. 2018년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책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닉네임 이스크라님도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약간 푸념했잖아요. 뭐 댓글도 안 남겨주시고 이제 자주 한다고 지적질이나 하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마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책걸상을 빠짐없이 듣고 있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 서운해하시는 진행자분들에게 감사의 댓글을 드립니다. 한동안 독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책 읽는 기쁨을 되찾게 되었어요. 어제부터 개념 무료 포함해서 추천하신 책 4권을 주문하여 읽기 시작했답니다. 네, 개념 무료를 저희가 추천한 적이 있어요? 서민 선생님 왔을 때 추천했나? 네. 개념 무료는 그 JYP가 쓴 불후의 명저, 네.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책을 가지고 불후의 명저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정말 뻔뻔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YG가 보증합니다. 네. 김미숙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소개할 때 꼭 추천하는 책 걸상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약진하시길. 네. 그리고 힐러리 님도 오랜만에 댓글 남겨요. 2018년에도 화이팅 해주시고 조금씩 발전된 모습 기대합니다. 혹시 언제 한번 팬 미팅 어때요? 네, 이런 글 주셨는데요. 저는 힐러리님 댓글 읽으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딱 이제 약간 상반되면서 꽂혔는데, 하나는 조금씩 발전된 모습 기대한다. 발전을 좀 해라. 발전 좀 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크게 발전한 모습 기대한다고 아니니까 조금만 발전하고 되나 봐요. 조금만 발전하라. 그리고 또 약간 그게 이제 걸렸는지 혹시 언제 한번 팬미팅 어때요? 조금 발전한 다음에 할게요. 네. 힐러리님 농담입니다. 농담. 자, 오늘 소개할 책은 뭡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정말 독특한 작가의 독특한 작품을 저희가 발견하고 이걸 우리 책걸상 애청자분들과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참 고민 많이 했죠. 네, 참 고민 많이 하다가 어쨌든 셋이서 같이 읽고 하자라고 의기투합해서 가지고 나온 책인데요. 아마 이름도 처음 들어보신 애청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박지리 작가, 젊은 작가죠. 85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살펴본 조엘 디케르 85년생과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는 작가예요. 네. 작년에 세상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세상을 떴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이 소개할 책은 유작입니다. 박지리 작가가 작년에 세상을 뜨고 나서 출판사에서 이제 남아있는 원고를 책으로 묶은 책이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맨에 관하여, 그러니까 남자에 관하여인데 남자는 이제 MAN 영어로 이제 해놔서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맨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야, 일단 뭐 제목 자체가 이런 느낌을 주는. 일단은 그러니까 85년생의 젊은 작가가 작년에 돌연
세상을 떴다라는 사실도 사실은 되게 극적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제목도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맨에 관하여라는 것도 이 작가를 저도 이번에 처음 이름을 들었는데 뭐 책을 읽은 건 당연히 처음이고요. 그 박평이 이런 아주 독특한 작가가 있는데 네. 한번 볼 테냐라고 네. 이제 추천하셔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되게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책도 많이 냈어요. 네, 책도 많이 내시고. 이 박지리 작가는 사계절 출판사라고 하는 이제 좋은 청소년 어린이 책을 많이 내는 그리고 입문서도 많이 책을 내는 이제 업력이 굉장히 긴 좋은 출판사가 있는데 그 사계절 출판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작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계절 출판사에서 매년 이제 그 청소년 문학을 대상으로 이제 상을 주는데 이제 사계절 그 문학상이라고 하는 이제 상을 주는데 이 박지리 작가가 딱 등장한 게 2010년에 사계절 출판사에서 상을 주는 사계절 문학상의 대상을 합체라는 소설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쌍둥이 애기거든요. 키가 작은 쌍둥이가 근데 너무 막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운동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 책을? 네. 이야. 네. 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가끔씩 청소년 소설을 읽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키가 작은 고3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합체가 그 주인공 이름이에요. 합과 채. 네. 그래서 이제 그 쌍둥이의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써서 이제 그 사계절 문학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합체는 좀 약간 코믹한 책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작품은 이제 맨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맨홀이라고 하는 책은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른 고등학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주인공이 청소년 보호관찰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재활 치료를 받는데 재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의 시점 그리고 또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살인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약간은 좀 복잡한 구성으로 이렇게 이제 담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이제 맨홀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내놓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이런 가족 폭력,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피해서 밤마다 누나와 이 동네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불우한 어린 시절의 사연. 그 맨홀이라는 건 약간 상징적인 공간인데 그런 아버지로부터의 폭력 혹은 사회로부터의 폭력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그 맨홀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일단 그런 소설을 일단 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설은 또 약간 또 전혀 다른데 양춘단 대학 탐방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 양춘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그 양춘단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대학의 청소부, 노 청소부예요. 혹자는 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의 눈으로 이제 대학 사회와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유니크한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중에 이 양춘단이라는 캐릭터를 놓고서 그 발자크의 소설 중에서 이제 고려 영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마치 그 유명한 소설의 캐릭터가 현신한 것 같다라는 이제 평론을 이제 어떤 평론가가 하기도 했는데 정작 이제 그 평론을 읽은 박지리 작가는 나는 고려 영감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나도 반응을 몰라, 보여서 박지리 작가 고려 영감? 고리오 영감. 네, 고려 영감 이런 반응을 보여가지고 또 이제 저는 그런 인터뷰를 읽으면서 되게 약간 빵 터졌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어쨌든 양력에도 보면은 문학을 배워본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적혀 있네요. 그리고 네. 처음에 그 합체라는 소설을 이제 내게 된 것도 이런 거랍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상명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행정학 수업을 듣는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문학 전공자가 전혀 아닌 거죠. 수업 시간에 이제 뭔가 끄적였대요. 생각나는 대로. 근데 대상 받았어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그걸 이제 어느 문학 그 세계 일보에서 주최하는 어떤 문학상 공모에 그냥 세계문학상에 그냥 공모를 해본 거예요. 근데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따로 전화를 한 거예요. 너 굉장히 가능성 있는 소설이고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다듬어서
한번 다른 곳에다가 출품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소설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항상 격려가 되게 중요한 법이니까 시간을 들여서 그 소설을 이렇게 막 다시 재구성하고 다듬어서 사계절 소설상에 응모를 했더니 거기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학상에 출품을 하면 굉장히 격렬한 다툼을 일으킬 만한 작품을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보통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통적인 미학의 기준으로 읽을 수 없는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쓰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지리 작가가 작년에 이제 세상을 떴잖아요. 세상을 뜨기 전에 내 마지막 작품이 다윈영의 악의 기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소설이에요. 서점에서 책 실물을 봤는데요. 네. 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벽돌책이 아닌가. 네, 800쪽, 900쪽. 900쪽입니까? 890 몇 쪽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900쪽 가까운 분량인데 사실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읽어본 분들에 따르면 가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의 지난주에 소개한 조엘 디케리의 볼티모어의 서처럼 잘 읽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도 이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세상에서 이제 상류층이랑 그 다음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지구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1지구부터 이제 9지구까지. 뭐 저 설국열차 같은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주인공들은 그 1지구에 있는 최고의 명문 학교인 프라임 스쿨이라는 것을 다니는 모범생이 다윈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소설에. 그러니까 이제 다윈영과 다윈영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도대체 이 구획지어서 나누어져 있는 계층 사회의 현실의 유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각각의 그 주인공과 주인공 친구들의 얽힌 과거사의 비밀 같은 것들을 이제 파헤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다인영의 악의 기원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박지리 작가의 그 고정 편집자가 그 사계절 출판사의 김태희 선생님이란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태희 선생님이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는 다인영의 악의 기원이 나올 때 시점에 정유정 작가의 악의 기원이라는 책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이 비슷해서 두 개를 자기는 비교를 해봤는데 자기가 박지리 작가의 편집자라서가 아니라 정유정 작가의 악의 기원, 저는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악의 기원이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주인공의 어쩔 수 없는 파괴 본능을 다룬 책이었다면은 이 다인영의 악의 기원, 그 되게 개인의 초점을 맞춘 악이죠. 근데 다인영의 악의 기원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폭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사회가 악을 어떻게 배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박지리 작가의 스케일이라든가 시각이 훨씬 더 다층적이고 성숙하고 크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는 걸 읽었는데 실제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제 작년에 세상을 뜬 박지리 작가의 작품의 이제 스토리들을 이제 쭉 읊었는데 정말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무슨 저런 작가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다양한 소재에 다양한 작품을 그냥 몇 년간 그냥 쏟아낸 다음에 그냥 호련히 세상을 떠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판사에서 마지막 남은 유작 원고를 묶어서 낸 책이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볼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맨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 듣자 하니 한 권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래요? 출간되지 않은 유작 원고가. 네. 근데 어쨌든 3차 면접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이 3차 면접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뭐 박지리 작가의 다른 이력을 떠나서 그냥 요 얇은 책 한 권만 놓고 보더라도 아주 특이합니다. 박평이 저한테 한 말이 생각나네요. 네. 평가하기 참 어려운 책이다. 네, 평가하기 어려워요. 네. 어떤 점이냐면 이상하다, 특이하다, 근데 잘 읽히네, 이렇게 계속 가요. 가다가 끝나고 나면 이 감정들 그리고 내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내가 그동안 소설을 읽을 때 평가해 왔던 어떤 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좀 우리가 보통 뭐 이종 교배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장르와 장르가 결합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좀 지적인 장치로서의 장르 결합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용에 딱 맞게 형식들을 그때그때 쓰고 그것들을 연결시키는데 그냥 어떤 주춤하는 것이 없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주인공은 이제 면접 포비아라고 할 수 있는 한 남성입니다. 그래서 47번째 면접을 계속 받고 거기서 떨어졌고 이제 48번째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제 과자 회사의 영업직 면접을 다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합숙을 실시하죠. 그래서 합숙에 들어가서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합숙을 하는데 뭐 비교적 이제 다 통과를 했고 이제 여기서 잘 적응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고 있다가 되게 정체불명의 파일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13번이라고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뭐 1번부터 12번까지는 계속해서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X도 있는데 날짜별로 근데 13번에만 유독 XXX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수련회가 한 달간의 수련회가 합격자들을 상대로 한 수련회가 아니라 또 한 명이나 혹은 몇 명을 떨어뜨리는 일종의 최종 3차 면접. 3차 면접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속 X를 받는 13번이 자기일 수도 있을 거라는 망상에 그렇죠. 빠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이 친구는 그게 자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계속되는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었고 지금 이 상황을 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모종의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약간 무리수를 계속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은 그렇게 튀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면 그때부터는 약간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무리수를 던지고 티나지 않으면서 어떤 조장의 자리를 가지고 오려고 약간 이제 뭐랄까요 조금 좀 안 좋은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경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드라마의 악역이 되려고 하는 거죠. 주인공이 돼야 되는 주인공이 거예요. 되고. 근데 그 주인공이 되려는 어떤 욕망을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이 또 좋아야 되니까 그것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평가의 틀 안에서 이 친구가 합숙 과정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조금 이제 납득하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그 뭐 200쪽 조금 넘는 얇은 책이라서 지금 박평이 말씀하신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하게 가면 벌써 스포일러가 되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충분히 그럴 법한 분량이고 또 그리고 스토리의 흡입력도 있는 게 정말 좀 종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또 스토리의 흡입력이 있는 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 면접은 붙을까 그리고 수련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등등등등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다 읽게 되는데 읽고 나면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박평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박평이 슬쩍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서글퍼져요. 슬퍼요. 네,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특히 면접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면접 시절이 많이 떠올랐고 면접 많이 봤어요. 하긴 좀 봤죠. 하긴 저기 또 이 소설을 쓴 박지리 작가랑 또래잖아요. 저보다 이제 한 살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동세대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루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소설들과 좀 다른 게 기존의 어떤 그런 소설들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의 얘기였다면 관문을 통과해요. 근데 통과해서도 그 고민, 고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는 어떤 지금 세대들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들어왔는데 그 문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자, 피고용자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지속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평가받는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게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그 네. 이야기죠. 그러니까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맨에 관하여니까 그 3차 면접은 아까 박평이 요약한 그 수련회 때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실제로는 최종 면접이었던 2차 면접 때 뭘 어쨌든 통과를 한 것 아니에요. 그 통과를 하게 된 것도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조였기 때문에 원래 5명씩 들어가는데 6명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또 6번째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 웃긴 거예요. 혹시 의자가 5개만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의자 하나 구해와야 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죠. 어디 의자 없으면 어떡해. 근데 그것도 평가의 대상일 수 있잖아요. 어떤 순발력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면접의 공포를 한 번이라도 당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공감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곳곳에 네, 있는데 그 질문도 아주 황당했잖아요. 네, 그 또 이제 어쩌면 그 질문에 어떻게든 답을 했기 때문에 2차 면접을 이제 이 주인공이 통과를 한 것인데 그냥 지루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존재감을 부각을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48번째 면접도 이렇게 나는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뭔가 이 지루한 분위기를 깨보려고 하던 어떤 심사관이 툭 하고 질문 하나 던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질 테니까 다들 그냥 답해봐요. 자, 살인자랑 도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뽑을 거예요? 어쨌든 한 명은 꼭 뽑아야 됩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답해봐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5명은 다 살인자를 뽑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회사에 채용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주인공은 튀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 막 맥락 없이 그냥 자기 살인자라고 툭 답을 합니다. 저라면 살인자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경쟁자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십자포를 막 쏘는 거죠. 십자포화를 쏘는 거죠. 뭐 남자라서 그런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뭐 등등등에 막 이제 십자포화를 쏴서 이제 어떻게든 튀는 답변을 한 이 주인공을 이제 누르려고 이제 하는데 끝까지 거기서 이제 저항하는 거죠. 네, 어차피 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윤을 남기는 곳이라면은 당연히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 창출이 회사의 목적이기 목적인데 때문에 그 수익을 빼돌리는 가능성이 있는 도둑을 어떻게 믿고 채용을 합니까? 막 수익 창출이라는 말이 한 페이지에 막 엄청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네. 그리고 또 주인공이 또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수익 창출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지?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다가 툭 하고 이제 또 그 질문을 던진 심사관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죠. 그런데 당신이 진짜로 회사의 경영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살인자를 뽑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이 주인공이 하면서 또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말이 막히면 반드시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사실은 도둑을 뽑겠습니다. 근데 왜 아까는 살인자를 뽑겠다고 했죠?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에 그냥 툭 내뱉은 말이 이건 면접이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장면이 끝나거든요. 또 어쨌든 그 장면 때문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의 장면으로 넘어가죠. 네. 저도 그 장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고 탁월하다고 생각됐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 연극적이라는 형식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면접도 연극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질문하고 필요 없는 대답하고 이런 것도 연극이고 모든 게 모두가 다 연극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소설의 앞 뒤 부분은 연극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예 연극처럼 써버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소설의 앞 뒷부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기저기에 저는 뭐 희곡이라던가 아니면 시나리오 같은 걸 즐겨서 읽는 편이 아닙니다만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차용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등장인물 이름을 앞에 쓰고 네. 희곡처럼 이렇게 써놓은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문처럼 이렇게 네. 심리 상태라던가 아니면은 당시의 배경 같은 것들을 이제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묘사를 해놓은 대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합숙을 들어가면 정말 합숙 일지 형식으로 네. 글이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날과 시간별로 일단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심리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본인이 본 합숙 풍경인 거죠. 근데 소설을 이제 쭉 읽으면서 계속 이것이 누구의 서술인지는 알 수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기록의 정체는 좀 묘연해져요. 네. 네, 이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기록인지 누가 작성한 건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분명해 보이지만 읽다 보면은 점점 더 해석의 여지가 이제 다양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2차 면접에서 결국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아예 미쳐버린 거야. 아주 망상에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합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마치 이제 합격을 해서 합격자를 위한 그 수련원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저리 씨부리거나 아니면은 기록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망상에서. 네, 망상에서. 네. 네, 저도 좀 이게 소설을 다 읽고 이거는 좀 괴담의 형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면접 괴담. 면접 괴담. 그러니까 우리가 괴담이라는 거는 정체가 불분명하고 이야기의 논리적 전개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떤 정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더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야기로 더 만들어지는 건데 이 맨이 갖고 있는 면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괴담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서술로 읽혔어요. 이제 면접 괴담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6명인데 의자가 5개밖에 없는 네. 것도 사실은 면접 괴담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그렇고. 질문들도. 그리고 이 수련원에 이제 들어가서 계속 그 지금도 내가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에서 결국 잘려서 회사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을 느끼는 장면들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약간 무슨 공포 영화 같아요. 공포 영화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있고요. 영화로 만들면 진짜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 주인공이 점차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면서 약간 이제 미쳐가는 건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돌발 또 행동들을 이제 막 완전히 미친 거라고 하기에는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고 이러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와 미쳤구나를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불안증과 강박증. 강박증도 있고 뭐 네, 불안증에다가 네. 뭐 그리고 약간 이제 망상은 이제 뭐 이렇게 조현병 같은 이런 느낌의 네. 환청인가 이거는 뭐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데 이게 진짜로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좀 불분명하고 뭐 이러면서 독자를 약간은 불편하게 혹은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게 주인공이 진짜로 그런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 이거 되게 잘 쓴 건가? 이 박평이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한 게 이거 일부러 이렇게 불편하게 주인공의 감정을 독자한테도 느끼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훌륭하게 잘 쓴 건가? 아니면 글을 좀 잘 못 써가지고 내가 읽으면서 이렇게 불편한 건가가 약간 헷갈리는 정도의 맞아요. 그런 정도의 맞아요. 독특함이 있어요. 그 친절한 소설은 아니에요. 친절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우리 정말 불친절한 소설들만큼 불친절하지는 또 그러니까 않아요. 이게 친절하지 않는다는 소설이 친절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되게 잘 읽히는데 예를 들어서 확 그냥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또 흡입력은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해, 이상한 신기해. 거예요.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조합이 막 돼 있는데 연결이 매끄럽지도 않고 시점이 옮겨갈 때 그 옮겨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새로운 건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이게 중요한 의도한 건 건지 아니면 그렇죠. 잘 못 썼는 몰라서 건지.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쓴 건지 이런 판단이 안 된 채로 계속 가는데 놀라웠던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일관성이 계속 유지가 맞아요. 된다는 네. 네. 그 여러 가지 고저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끝까지 흐트러지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저는 마지막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 작가가 살아 있었다면 저는 바로 연락을 해서 원고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매력적이었고 편집자니까. 네, 편집자니까. 네. 그 작품 해설이 이제 나오는데 딱 그런 표현이 나와요. 갑작스레 시점이 바뀐다든지 매끄러운 서술이 이어지다 환상이 현실처럼 스며들거나 기괴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박재리 작가의 작품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 작가가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연결이 난데없는데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놀랍게도 무리 없이 이어지곤 한다. 이거 참 저도 딱 이렇게 느꼈는데 네. 놀라운 부분이었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작품 해설을 쓰신 분이 맨 뒤에 봤더니 최희라
그리고 괄호 열고 독자라고만 적혀 네. 있어요. 뭐 네. 되게 훌륭한 평론가처럼 쓰셨는데 네.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 독자는. 그런데 좀 코멘트라면 그 해설을 미리 읽어보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스포일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저는 원래 작품 해설이나 뭐 역자 후기 같은 거를 먼저 읽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괜찮은데 네. 혹시 작품 해설 먼저 읽으시는 분이 있으면 요 소설은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네. 팁을 드리면서 네. 네. 오늘 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박지리 작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소설 얘기를 얘기거리가 해보죠. 좀 얘기거리가 많은 독특한 소설이라서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